초겨울찬 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길게 스며들던 아침이었어요. 이호성 78살은 작은 주택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예전처럼 쭉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 관절은 굽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괜찮은 노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숨이 자주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래도 집안 화분에 물을 주고 가끔 라디오를 켜놓고 옛 노래를 듣는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그날은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큰아들 이준호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 오늘은 꼭 집에 계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 드리러 갈게요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성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은 대개 그의 인생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시절 회사 구조조정 소식도, 아내의 병명도, 아들의 빚 보증 문제도 항상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 들으려나 나이 들어서도 편한 날이 별로 없네, 참.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점심이 조금 지나자 골목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호의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골목 끝에 멈췄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미영이 내렸습니다. 뒤쪽 뒷좌석에서는 손녀 이서연이 휴대폰을 보며 따라 나왔죠. 이서연은 집 앞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한 집에 모인 가족처럼 보였지만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현관 앞으로 나가며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날씨 추운데 마당에 계셨네요. 들어가서 앉으시지. 이준호가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살가운 온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집안에만 있으면 더 쓸쓸해서 그렇지. 호성은 억지로라도 담담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미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호성은 대충 했지. 나 혼자 먹는 밥이 뭐 다 그렇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누구도 그 침묵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했죠. 거실에 모여 앉아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만이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호성과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김순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준호와 막내딸 이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그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 이준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서요.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지곳대로 들었습니다. 자식이 걱정하는 척하는 말은 이제 귀에 익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프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모시기 좋은 요양원을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항상 상주하는 곳이래요. 아버지 혼자 두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요. 이준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미영은 미리 준비해 온 듯 요양원 안내 책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깨끗한 침실과 정원이 잘 정돈된 건물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호성에게 그 사진은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문 앞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호성은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목소리는 떨리진 않았지만 눈빛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이준호는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는 다들 그렇게 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분들이 계신 데가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자주 못 오는 것도 있고. 호성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말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못 온다는 말을 그는 우리가 아버지 직접 모시기 귀찮다는 뜻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잠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굽은 손가락, 그리고 한참 전부터 조금씩 떨리기 시작한 손. 그 손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집을 지키고 식탁을 채웠던 손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건 아니고? 호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버리다니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우리도 워낙 바쁘고 애도 크고 집도 멀고. 박미영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다 제대로 못 챙겨드릴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이 끝나자 손녀 서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가면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덜 심심하실걸요. 서연의 말은 누구보다 순수했지만 호성에게는 그조차도 낯선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서늘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짐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는 라디오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 순자의 웃음이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이제 집을 떠나야 한대. 이준호는 준비해온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양원 입소 절차도 거의 다 알아봤어요. 오늘 그냥 결정만 해주시면 돼요. 방도 한켠으로 빼두셨다더라고요. 생각해보시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 말에 호성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결정하라고 묻는 이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삼키듯 숨을 들이쉬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방 안에 짧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고 박미영은 눈치를 보며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이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진이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모시는 문제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저도 회사 다녀야 하고 아이도 챙겨야 하고 수진이도 자기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호성은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장이었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놨으면 나도 더 버티긴 어렵겠지. 그의 입에서 나온 동희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잘 결정하신 겁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호성은 그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주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는지. 짐을 챙기는 일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오래 쓰던 손수건 몇 장,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작은 액자 하나. 이준호는 캐리어에 그것들을 차례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당분간 그냥 놔두고요. 나중에 정리할 거 생기면 그때 얘기 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집과 재산에 대한 암시가 깔려 있었지만 호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방 안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평생의 시간을 눈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벽에 얼룩, 마루에 긁힌 자국, 창틀에 남은 아내의 손길 흔적까지 모든 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 할 때 호성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은 현관 옆장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나무함을 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예금 통장과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향해 시선을 보냈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아직 내 이야기 속에 남겨두자.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준호는 팔을 내밀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차 조심하세요.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집과 거리를 두는 마지막 발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차 문을 열기 직전에 고개를 한번 돌렸습니다. 작은 집, 오래된 지붕, 낮게 걸린 빨랫줄,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날 때 그는 조용히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문질렀습니다. 눈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슴 안쪽이 깊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 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낸 너희들 1년 뒤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단단한 결심까지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결심은 훗날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작은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반쯤 기운 오후였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싸늘했고 건물 입구 앞 작은 화단에는 시들어가는 국화들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차에서 내리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새로 칠한 듯 말끔했고 유리문은 반짝거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있을 곳이라니. 요양원 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너무 익숙한 직업적인 웃음 같아서 호성은 어쩐지 더 불편했습니다. 이준호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입소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약은 여기 있습니다. 복용 시간은 여기 적어놨고요. 혹시 상태 안 좋아지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보호자님.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어디 물건을 맡길 때 주고받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호성은 길게 이어지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소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실습생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거 타고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호성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두 발로 설 수 있습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돼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다가도 금방 웃으며 그러면 지팡이 짚고 천천히 들어가실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호성은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스쳤습니다. 복도 양옆에는 문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에는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문틈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성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도 곧 이런 소리에 섞여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직원은 한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호성 어르신,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방입니다. 2인실이고요. 다른 어르신 한 분과 같이 쓰시게 돼요. 문이 열리자 안쪽 침대에는 이미 한 노인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 마른 어깨,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직원이 문을 조금 더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달 어르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이호성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같은 방 쓰실 거예요. 김영달이라는 노인이 느리게 고개를 돌려 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체념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또 한 분 오셨네요. 여기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하고 어디 도착한 사람에게 건네는 환영 인사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치 포기한 사람의 넋두리처럼 들렸습니다. 호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옷장과 협탁 그리고 작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먼 산과 주차장 그리고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어놓는 동안 이준호와 박미영은 이것저것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미영은 억지로라도 친절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여기 침대는 이쪽이세요. 창가 쪽이라 공기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온대요. 치약이랑 칫솔은 여기 서랍에 넣어뒀어요. 옷은 이 옷장에 걸어두었고요. 그녀는 일일이 설명하면서도 눈을 자꾸 피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호성은 그 설명을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내 남은 시간을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 작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준호와 수진 그리고 젊은 부부였던 호성과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던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서연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 아픈데 좀 덜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 말에 호성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너도 학교 잘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공부도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도 할아버지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준호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도 막힐 거고 애도 숙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 말에 호성의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할 말도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가족의 발걸음은 이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운전 조심하고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박미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가와 형식적인 포옹을 했습니다. 아버님, 주말쯤에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직원분께 말씀드리고요. 이서연도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또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라는 흐릿한 시간이 함께 따라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호성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라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유리문이 닫히고 로비의 자동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요양원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호성은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가족의 차가 떠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는 침대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의 김영딸이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줄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녀분이랑 오셨나 봅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오죠. 다들 바쁘다고 여기 맡겨두고. 영딸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상투적인 대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어르신은 여기에 얼마나 계셨어요? 영딸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2년 다 돼가죠.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던 자식들이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바쁘대요. 다들 바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호성의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웃는 척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래도 자주 온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영달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노인의 귀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직원이 방마다 돌며 식당으로 내려갈 어르신들을 불렀습니다. 호성은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휠체어에 앉아 밀려가는 다른 노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앞만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식당 안긴 테이블 위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밥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호성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갈을 뜨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입안에 넣었지만 씹히는지 삼켜지는지조차 분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창밖은 어둑했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호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흔적처럼 보이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얼룩을 향해 허공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집 천장은 이런 얼룩도 없었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문득 집에 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라디오 위에 놓인 작은 나무함,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둔 통장과 서류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편지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가 살아온 세월과 선택의 결과물이었고 동시에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감춘 진짜 재산이라는 말은 단순히 돈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왔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요양원 안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발소리를 줄이며 복도를 오갔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가 서서히 꺼졌습니다. 옆 침대의 영딸은 코를 조금 골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두 노인의 숨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호성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를 여기까지 보냈으니 이제 너희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게 문제겠지. 아직 모르는 게 많을 거다. 그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어딘가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1년 뒤 이 결심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이 순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섦과 당혹감이 더 컸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호성은 서서히 이곳의 규칙과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익숙하다는 말은 곧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기상 종소리, 정해진 식사 시간, 반복되는 약 복용, 그리고 간호사들의 점검. 이 모든 것은 호성이 살아온 평생의 리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여전히 지팡이를 붙잡고 작은 창문 앞으로 가서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산은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산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먹먹하고 어떤 날은 서럽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괴로웠죠. 마치 감정이 점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가족들이 찾아오는 시간, 로비는 조금 떠들썩해졌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방문객들을 보며 활짝 웃었고 어떤 노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문 앞으로 나와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호성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려나? 그는 작은 기대를 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모두 약속했던 주말에 올게요는 빈말로 끝났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오후가 되어도 발걸음 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이호성 어르신, 오늘은 보호자분이 못 오신대요. 일이 생기셨다고 대신 전화는 드릴 거라고 하셨어요. 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바쁘겠지 뭐.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그의 침묵은 더 무거웠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만 흘렀습니다. 그때 옆 침대의 김영딸이 텔레비전을 끄고 호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어르신, 처음엔 다들 그렇지요.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약속 지키는 가족 많지 않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씁쓸한 사실이었습니다. 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토록 서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새로운 입소자가 있었고 가족들이 많이 찾아온 날이라 식사 시간이 길어졌던 것이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호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이준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성은 얼떨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였죠. 이준호는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부동산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그 집 있잖아요. 아버지 집. 정리 좀 해야 해서 상담 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호성의 심장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고? 그는 의식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준호는 적당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차피 빈집으로 두면 관리비만 더 나가요. 빈집 도둑도 많고요. 요즘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도 동의하시면 절차 금방 끝나요. 그 말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이제 형식적으로 허락을 받겠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부동산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요즘 빈집 관리가 어려워서요. 임대하시거나 매각하시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자녀분이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호성은 지팡이를 단단히 쥐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은 아직 내가 결정할 수 있네. 그 말에 이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말고요. 다 아버지 위해서예요. 요양원 비용도 그렇고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에서 호성은 익숙한 단어 하나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불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준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집 매각하면 남는 돈으로 요양원 비용도 충당하고 남는 건 저희가 관리해서 아버지한테 필요할 때 쓰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입소집 정리 재산 관리. 이 모든 흐름이 갑작스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건가? 그 말은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해졌습니다. 이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혹은 모르는 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관리도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상담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성의 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 김영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녀분 오셨던 것 같던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구먼. 호성은 힘없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내 집을 팔겠답니다. 영달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정 하나씩 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고 집은 정리하고 겉으로는 부모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들 사정이 더 급한 거죠. 그 말은 칼처럼 묵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대 헤드에 기대고 앉아있던 호성은 문득 집에 두고 온 작은 나무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성만 알고 있는 그가 평생 살아오며 감춰온 마지막 비밀. 그래,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먼. 그의 눈빛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배신의 냄새가 서서히 짙어지던 그날 밤, 이호성은 가족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결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앞으로 1년 뒤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2달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이호성의 하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겠다고 약속했던 가족들은 어느새 이번 주는 어렵겠다. 다음에 시간 날 때 갈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던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벌써 1달 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통화는 40초도 되지 않았고 이준호는 아버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곧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요. 그날 이후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로비에는 여전히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이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고 선물을 들고 오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가끔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호성은 팔걸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두드리며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러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런 풍경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묘한 현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호성은 작은 창문 앞에서 조용히 외투깃을 여몄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요양원 정원에서 간호사가 우산을 씌워주며 한 노인을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던 호성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누가 우산 한번 씌워줬으면 했던 적 있었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들으라고 만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외로움이 새어나오는 작은 숨 같은 말이었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는 평소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한 명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였고 몇몇 요양원 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에구, 또 누가 왔나 보네. 여기 사람들 참 자주 바뀌어. 호성은 천천히 밥을 뜨며 말없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지내던 김영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어르신 혹시 저기 입구 쪽 보이십니까? 호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 긴 코트, 말하지 않아도 은근한 따뜻함이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영딸은 작은 미소를 띠며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봉사 오시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주고 말벗도 해드리고 참 보기 드문 양반이죠. 그녀의 이름은 장미숙 55세이었습니다. 지역 사회봉사센터에서 꾸준히 요양원을 돕는 인물이었죠. 장미숙은 방마다 다니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조심스레 안부를 묻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숟가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은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가 호성의 자리 앞에 멈췄습니다. 이호성 어르신 맞으시죠? 호성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장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담당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국이라도 좀 드셔야 체력 유지되신대요. 그녀는 국그릇을 호성 가까이에 더 당겨주며 숟가락을 살짝 들었습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너무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호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국 한 숟가락 권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아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단 한 번도 없던 풍경이었죠. 호성은 조용히 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따뜻함이 퍼지자 뜻하지 않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장미숙은 그의 표정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처음엔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호성은 국을 다시 한 숟가락 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가족이 조금 빨리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말끝에서 묵직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장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위로하려는 말 대신 그의 속 깊은 말들을 그냥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간 뒤에도 장미숙은 방을 한 번 더 들렀습니다. 어르신, 잠은 잘 주무세요? 호성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내 방까지 또 오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다행이고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에 올 때 챙겨올게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의 조용함은 예전과 달리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김영딸이 말했다. 저 사람 참 괜찮죠? 여기 오래 있으면 누가 진짜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이더군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드문 곳이긴 하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호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함이 오늘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가족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작은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성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피부치라는 사람들은 나를 잊었는데 남은 인생의 마지막 온기는 뜻밖의 사람에게서 오나 보네. 이호성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그의 삶을 바꾸게 될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1년 뒤 가족들이 무릎 꿇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요양원에서 시작될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는 날, 이호성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고 창문 위로 서리가 10개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닦아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른 새벽은 요양원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잠결에 신음을 흘리고 누군가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았습니다. 그러나 호성에게 이 시간은 유일하게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던가? 문득 떠오른 기억에 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온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듣던 약속.
그리고 여러 번 깨졌던 약속. 그럼에도 어느 순간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가슴 한편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잊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죠. 약속의 날, 그리고 불편한 진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요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보호자분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몇몇 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대하는 얼굴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호성은 방 한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이준호, 그 옆에는 며느리 박미영,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 호성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오늘은 가족만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건가? 이들은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바로 직원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이 오가고 있었죠. 호성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가까워지자 이준호는 눈치를 보며 급히 서류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식사 끝나셨어요? 입가에 어색한 미소까지 덧붙였지만 그 표정은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뭘 그렇게 바쁘게 적고 있었니? 호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부동산에서. 이 말을 들은 순간 호성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준호는 당황한 듯 그들을 밀치며 말했다. 아, 아버지. 그냥 상담만 좀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집이란 게 상담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호성은 천천히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미영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래서 나 몰래? 그 한마디는 더 이상 조용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요양원 비용도 있고 애도 대학 준비하고 집도 너무 오래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집을 처분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요. 나한테 허락은? 아버지도 결국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칼처럼 깊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동의할 거라고? 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서류 중에 상속 관련 확인해야 할 내용도 있고요. 혹시 다른 재산이나 통장 있으시면 같이 확인해 주셔야. 바로 그 순간 이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그 직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그건 지금 얘기할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호성은 이미 들었습니다. 다른 재산, 다른 통장, 그리고 그 말에 소스라치게 반응한 아들의 얼굴. 조용히 깨닫게 만든 단 하나의 사실. 이놈들이 벌써 파고 있다는 거구나. 뒤늦게 수습하려는 아들. 그러나 이미 늦은 순간. 이준호는 황급히 가까이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혹시 아버지 남겨둔 통장이나 땅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할 게 있을까봐.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정리라.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박미영도 급히 말했다. 아버님,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그러나 호성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마자 집을 건드리고 그 다음엔 재산을 확인하려는 걸 보니 아버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는 거구나.
그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이준호는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위해서, 난 내가 날 생각해서 한 일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 말에 이준호와 박미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밤, 그리고 깊어진 결심. 가족이 돌아간 뒤 호성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 김영딸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또 집 얘기하던가 보죠? 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부양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잔혹한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호성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놈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재산, 그걸 누가 가져야 하는지, 누가 가져선 안 되는지, 누가 진짜 인연이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그리고 그 결심은 1년 뒤 모든 것을 통째로 뒤집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덧 6달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호성은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버려진 마음, 서러움,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을 잊은 가족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의 속내를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연락이 끊긴 자식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빠지지 않았다. 이준호는 한동안 요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바빠서 못 갔습니다라는 문자만 보내곤 했죠. 전화는 얼핏 하기만 했고 그마저도 항상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만 몇 마디 전하고 끊어버리는 통화는 도리어 전화가 오지 않는 날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방문은 뜸해졌는데 요양원 행정실에는 이상하게 자주 전화가 왔다는 것. 한 번은 간호사가 조심스레 호성에게 말했습니다. 이호성 어르신, 아드님이 오늘도 전화하셨어요. 혹시 상태 변화 있냐고, 혹시 판단 능력이나 기억력이 약해지셨는지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호성은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서류 문제 때문이지.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사능력 여부, 즉 재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호성은 오래전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작은 나무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통장들, 그리고 가족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땅에 대한 서류까지,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집 안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거센 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양원에서 얻은 새로운 시선, 장미숙이라는 존재. 봉사자 장미숙은 계속해서 매주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간식을 가져오고, 어느 날은 머리를 잘 빗겨주고, 또 한 날은 그냥 옆에서 말벗만 되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산책 나가실까요? 바람이 좋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호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날도 많았죠. 그러나 미숙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둘은 작은 정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지난 삶도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사는 생활, 자식들과도 멀어진 채 보내던 쓸쓸한 시간들, 그리고 우연히 시작한 요양원 봉사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어르신도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녀가 조용히 묻자 호성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기대보다는 포기가 먼저 떠오르지. 그 말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담담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숙은 호성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고, 호성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말 속 작은 떨림까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회색빛으로 보이는 날에도 장미숙이 나타나면 그 공간만큼은 색이 조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남긴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흔적.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서류 하나 가져달라고 하셨어요. 최근 건강기록이랑 진료 확인서라고. 호성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찾나? 간호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데가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필요한데? 호성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이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돼서라면 직접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록을 문의하고 판단 능력 여부를 묻고 통화는 짧고 행동은 비밀스럽고 첫날부터 느껴졌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정말 원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는 숫자들이구나. 그 순간 가슴에서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차가운 실소였습니다. 서글픔도 화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너희답지. 나직한 중얼거림 속에 수십 년을 살아오며 봐온 자식들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성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어두운 방 안 김영딸이 코를 조금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에는 희미한 조명을 반사한 작은 그림자만 흔들리고 있었죠. 호성은 침대 머리맡에서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자식 둘은 그 옆에서 씩씩하게 서 있었고 그들은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환한 얼굴과 달리 현실의 자식들은 연락도 끊고 집을 팔 궁리만 하고 서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프레임을 가만히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자네가 떠난 후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윽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프레임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 하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1년 뒤, 저 아이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분노로 만든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증오로 만든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시간, 받아온 상처,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시와 탐욕.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매우 차분하고 이성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내 재산이 누구 손에 가야 하는지 이제는 내가 정해야지. 그날 밤 조용하고 무력하게 보이던 노인의 눈빛은 밤하늘처럼 깊고 칼날처럼 차가운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정확히 365일째 되는 아침, 이호성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가 커튼 사이로 스며든 여린 햇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오늘 무엇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침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긴장감을 일으켰지만 그 긴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었죠. 드디어 이날이 왔구먼.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기어코 요구한 서류 제출 날짜였고 요양원 측도 이미 행정실에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준호는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명시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재산에 대한 공적 관리권을 본인이 가져가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즉, 오늘은 그들의 탐욕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날이었죠. 그러나 이호성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더 큰 판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아들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온 문자, 그리고 숨겨진 초조함. 아침 9시쯤 요양원 로비 스피커에서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호성은 천천히 방에서 나와 로비 의자에 앉아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낡은 폴더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요즘엔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기에 그 울림만으로도 작은 떨림이 생겼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낸 사람 이준호. 아버지, 오늘 11시에 갈게요. 요양원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 두라고 했으니 확인해 주세요. 짧고 무뚝뚝한 문장. 마치 일처리 안내 문자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문자가 아니었죠.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던 호성은 문득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오늘 내가 뭘 가져갈 수 있고 무엇을 절대 가져갈 수 없는지 그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마.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폴더폰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장미숙의 방문, 그리고 마지막 조용한 말.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요양원에 스며드는 부드럽고 절제된 걸음. 바로 장미숙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조금 다르시네요. 그녀는 호성을 보자마자 표정을 살폈습니다. 늘 깊게 깔려있던 무거운 그림자가 오늘만큼은 묘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야. 중요한 날이면 더 긴장되실 텐데요.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호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게 아니라 준비가 됐거든. 몇십 년 동안 미뤄둔 걸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아서. 미숙은 그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보여주는 단단함에서 그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이든 너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혼자는 아니야.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으니. 잠시 눈을 마주치던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어느새 삶의 작은 기둥이 되어 주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등장,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초조함. 11시 정각, 요양원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급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이준호는 지나치게 밝은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집을 지키며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이준호가 빠르게 다가와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서류 몇 개만 확인하면 앞으로 요양원 생활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편해진다? 그 말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처리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준비돼 있나? 네, 여기 있어요. 아버지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한 발자국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이준호는 잠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그의 표정에는 주인이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본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호성이 꺼낸 단 하나의 문장. 서류 가방이 열리고 준비된 듯한 각종 종이들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진료 기록, 요양원 거주 기록, 동의서, 그리고 향후 재산 관리에 대한 보호자 위임 문서까지. 이준호는 서둘러 펜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 이것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그 순간 이호성은 지팡이를 단단히 짚으며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아직 내 정신이 멀쩡하단다. 그 한 문장은 모든 흐름을 단숨에 뒤집는 칼날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그리고 호성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날 여기 맡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 장미숙은 그 순간 그가 지난 1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보고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오늘 너희가 가져가려고 한 건 내 서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권리였지. 그 말에 이준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작 남자는 서로 눈치만 오가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호성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오늘은 단순한 서류날이 아니라 이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벌어진 대치 이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작 남자는 난감한 듯 가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장미숙은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날이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호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팡이에 힘을 주고 섰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진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야. 단 한 번 부르는 그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마주봤습니다. 눈에는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아직 털어내지 못한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 그가 말끝을 끊으며 다시 되묻자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했는지 알고 있다. 그는 조용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한마디씩 짚어갔습니다. 첫째, 집을 어떻게 팔 수 있을지부터 알아봤지. 둘째, 내 건강 상태가 판단 능력 없음으로 나오길 바랐지. 셋째,
내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혹은 어디 숨겨져 있는지 그걸 찾으려 했지. 말이 끝날 때쯤 이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우리가 그럴 리가. 그러나 그 변명은 이미 1000번은 들어본 흔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더 이상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남은 것만 취한다. 로비 한가운데 침묵이 떨어지듯 한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호성은 지팡이를 바닥에 단단히 짚고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평생 너희 둘 키우느라 내 삶을 거의 다 썼다. 그 말에 이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너희는 내가 약해지니 내가 가진 걸 먼저 계산하더구나.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한 사람이 마지막 선언을 하는 듯한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리는 로비 전체에 아주 작게 울렸지만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크게 흔들 만큼 묵직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맥이 빠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장 남자도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며 물러났고 요양원 직원들도 조용히 뒷걸음질했습니다. 그 순간 이호성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말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버린 건 시간이 아니라 기대였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숨겨진 재산, 그리고 진짜 주인. 내가 감춰둔 재산이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준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 재산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고 너희 어머니와 내가 함께 만든 삶의 노력이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그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 재산은 너희가 아닌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갈 것이다. 순간 이준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정말로.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길을 잃은 동안 나는 이곳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을 만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 뒤에 서 있던 장미숙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내 말을 들어줬고 내 손을 잡아줬고 내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어줬다. 그 말에 요양원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재산은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선언은 조용했지만 세상 어떤 고함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무릎 꿇은 가족, 그리고 다시 일어선 노인.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꿀게요. 이준호는 바닥에 손을 짚고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했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탐욕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이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늦었어. 그 말은 매정함이 아니라 평생의 슬픔을 견뎌낸 사람이 내뱉는 조용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장미숙은 조심스레 그의 팔을 잡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로비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버려졌던 노인은 단단한 주인이 되어 일어섰고 탐욕에 가려진 자식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춰졌던 재산의 진짜 의미는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